헐츠. 좋았어. 가자. 아 이게 왜? 백도 시간 빨리 가시나요? 지금 이게 촬영을 하면 네. 그리고 이게 수신기를 달면 쑥쑥 빠져나가더라. 대신 소리를 들려. 아, 그럼 지금 충분히 됐을 거니까 지금 다시 볼까? 왔어. 똥. 있을까? 좋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아. 이번 타임은 또 마이크 걸고 하자. 어휴, 봅시다. 자, 방금 그거 내가 혼성 오비탈에 대한 그 강의 그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그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지울게요. 자, 참고로 이게 카이스트 기출 중에 근데 가물가물한데 2010 몇 년에서 2018 이사인데요. 좀 옛날이에요. 근데 그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하나 소개를 드리면 자, 우선 첫 번째 1 2D 2차원에서죠. 2차원에서 S, P, D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SPD 오비탈이 2차원에서 몇 개가 나타날까요? 몇 개씩 나타나게 될까요? 개수 뭐 혹은 개수와 구조. 자, 예를 들어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을 우리가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 dxy yz zx 이게 d 오비탈이잖아요. 그리고 p 오비탈은 px py pz고요. 그러게 s는 s죠. 이게 3D라면 2D에서는 어떻게 되겠나요? 오, 2D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D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 바로 S는 그대로인데 생긴 게 똑같을까요? 자, 잘 봐요. 이 S 오비탈이 3차원에서는 무슨 구조예요? 바로 이제 구형이죠. 근데 이게 2차원에서는 S 오비탈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원이에요? 원? 원? 원일까요? 내 이름이 정의론이잖아요.
원일까요? 2D에서 음. 논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3차원의 구형을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 3차원의 구형의 모습이 2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원인가요? 원이? 원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원은 이렇게 선 하나로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S오비탈은 구형으로 구껍데기로 있는 게 아니고 구형처럼 그려진 채워진 전자분포라고요. 채워진 전자분포. 그거를 2차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오비탈의 XY 단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XY의 단면 구조.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관찰자가 XY 평면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결과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D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XY 평면에서 나타나는 단면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오비탈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 S오비탈이 뭐로 나타날 거냐면요. 바로 채워진 디스크 형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채워진 디스크인데 이게 중요한 건 채워진 디스크인데 이게 재밌는 건 no 경계가 없어야 돼. 자, 경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죠. 근데 구름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름이다라고 명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 자르기 힘들어요? 자르기 어렵죠. 오비탈이라는 건 또 뭐냐면 전자 존재 확률이 어느 영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걸 벗어나게 되면 그 확률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그릴 수는 아무것도 안 그리고 그냥 구름 같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했던 거지. 이걸 2차원 단면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한 어떤 원자핵으로부터 주변에 이렇게 분산되어 퍼져 나가는 어떤 디스크의 형태로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경계가 없이 계속 확장이 되는데 점점 그 분포가 옅어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릴 때는 뭐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고 여기가 채워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그림 기준이 네. 존재 확률 80%. 네, 그러니까 보통 90에서 95%의 영역까지를 그냥 최유각선을 가상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단면 구조도 그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면적에서 90% 정도의 영역까지만 이제 가상적으로 테두리를 그려주는 거죠. 근데 실제 존재하는 건 테두리가 없겠죠. 실제는 테두리가 없겠죠. 그 테두리를 인간이 가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지. 실제 그게 정말 오비탈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구름은 진짜 그림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X, PY, PZ 중 2차원에서 살아남는 건 누구겠어요? 바로 PX하고 PY가 살아남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디오비탈에서는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 빼고 전부. 누가 살아남겠어요? 두 개 빼고 전부 아닐까요? 바로 D x제곱 빼기 y제곱이 살아남겠죠 우선. 왜냐면 xy 평면에 분포가 있으니까 xy 평면으로 딱 자르면 의미 있는 함수값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dxy도 살아남겠죠. 왜냐면 xy 평면에 얘가 분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dz제곱도 살아남겠죠. 어떻게? dz제곱은 어떤 모양이겠어요? 도넛 모양이겠죠. 그냥. 그러니까 원래 dz제곱 같은 경우는 생겨먹은 게 아니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게 dz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dz 제곱에서 xy 평면을 단면으로 딱 쳤을 때 그 xy 평면에 나타나는 그 단면 구조가 뭐겠냐고요. 그냥 이 도넛처럼 생긴 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보시다시피 이 원점에서는 이 오비탈의 함수값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요것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dz 제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yz하고 zx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yz하고 zx는 뭐냐면 xy 평면이 노드가 되기 때문에 노드에서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없어지는 게 누구냐면 바로 xy 평면이 노드인 것, 마디인 것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오비탈은 노드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나타나는 거고요. PZ가 XY 평면이 노드죠. 그 다음 여기에 없어진 YZ하고 ZX가 XY 평면이 노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오비탈이 하나, 둘, 세 개가 남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이 C2H2의 구조 및 혼성화를 예측하래요. 첫 번째 일 3차원에서. 자, 3차원에서 C2H2의 구조 및 혼성화를 예측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C2H2의 구조 및 혼성화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조죠. 맞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요 핵간축에 여기가 지축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VSEPR로부터 여기가 180도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탄소가 뭐가 된다? SP 현성이다. 180도면 SP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얘가 2D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나왔던 것 중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하는데 요즘은 이 정도 난이도는 잘 안 나오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손으로 끄적끄적해서 풀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야 돼요. 손으로 끄적끄적해서 전자배치부터 해가지고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아, 세 가지요? SP랑 ST. P. 그래요? D가 섞이면 안 돼요. 자,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1. 전자배치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여기 뭐 2차원이건 3차원이건 그냥 1s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뭐 실전 면접 대비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내가 그 풀어보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거 푸른 학생이 전체 정답률이 10%도 안 돼요. 요걸 제대로 이제 알고 푸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 이런 수준의 것도 이제 기출로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수순 이렇게 되는데요. 탄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에요? 6번이잖아요.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1s2, 2s2, EPX1, EPY1 맞아요? 맞죠? 맞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2D면 얘가 2D면 EPZ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EPZ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이 결합이 된다 안 된다? 파이 결합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중심 원자의 혼성화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2차원이기 때문에 PZ 오비탈이 없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에너지 축을 가정을 할 때, 자 여기 있는 탄소의 최외곽 전자 배치는 2주기일 테니까 1주기는 잠깐 밀어두고 요 최외곽 전자 배치만 살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ES가 안정하고 EPX, EPY가 그 다음이겠지. 그 다음으로 약간 불안하겠지.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여기에서 3차원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얘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거 자체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혼성화가 일어나서 바로 하나, 둘, 세 개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세 개의 원자 오비탈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주어져 있는 ES, EPX, EPY 요 세 개가 모두 다 혼성화의 재료가 된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 H1, H2, H3 이건 이따 나중에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성화의 결과는 항상 재료 개수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혼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혼성 오비탈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H1, 2, 3, 뭐 H1, 2, 3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워지는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오비탈이 하나가 더 있으면 홀전자가 있으면 채워진 전자 중에 하나가 옮아가서 홀전자가 될 수도 있겠으나 더 이상의 최외곽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자 배치가 다라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겠습니다. 어디를 지워볼까? 자,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볼게요. 자, 세 번째 3D 구조. 자, 탄소를 중심으로 저기에 있는 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H1, H2, H3라고 합시다. 여기에 전자가 각각 어떻게 들어있냐면
한 개, 두 개, 셋, 넷 이렇게 들어있는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이런 탄소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런 탄소가 지금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2니까요. 그럼 이런 탄소를 하나 더 그려요. 그럼 얘도 H1, H2, H3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이 H1, 2, 3의 전자가 몇 개가 배치되겠어요? 네 개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로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탄소의 홀전자와 이 탄소의 홀전자가 여기서 뭘 이루어? 아하,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여기 수소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수소는 어떻게? 수소에 1s 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가 있죠. 수소에 1s 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가 있죠. 여기서 또 이런 식의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전자쌍 그리고 이 전자쌍의 속성은 뭡니까? 비공유 전자쌍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녀석은 이 모든 게 어디 올라서 있다? 이 모든 게 only XY 평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XY 평면을 벗어나는 파이 결합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얘는 오히려 1차원 모습처럼 직선으로 존재하지만 이렇게 2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꺾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자쌍의 반발에 의한 VSEPR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덕에 XY 평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꺾인 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얘는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얘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ES, EPX, EPY 혼성. 얘를 줄여서 이 경우 sp2 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즉 sp2 혼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ES 오비탈 하나, EPX 오비탈 하나, EP 오비탈 하나, 즉 S 오비탈 하나를 썼고 P 오비탈을 두 개를 써서 만든 혼성이다 라는 뜻으로 줄여 쓰는 이름이 sp2예요. 알겠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sp 혼성이지만 2차원에서는 저렇게 sp 혼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sp2 혼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타입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입시란 말이죠. 입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에 충실할 수밖에 없냐면 고등교과 화학은 화학2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고등교과 화학은 화학2는 양자역학 부분이 강하게 나올까요? 대충 있을까요? 대충 돼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대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도 카이스트도 최근에는 양자 쪽에서 입시를 거의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해에도 양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올. 그러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낼 수는 있는데 너무 허접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수능 교과 과정의 양자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서도 양자는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분자궤도 함수 나오고 막 그랬어요. M호가 나왔어요. 예, 물론 서울대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나왔는데 경고를 먹었겠죠. 서울대에서 M호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것까지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최근은 잘 안 나오는데 여하튼 이런 녀석들이 있었다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네. 내가 봤을 때는 M호는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입시라서 형평성 때문에 M호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도 M호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M호 저기 누구냐? 웅이 오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으라 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나요? 몰라요? 우진이 뭐 들어본 적 있나? 돈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그치. 이 되게 울트라 슈퍼 히트했던 노래거든. 어? 누구 노래냐면요. 심의원이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노래?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으라. 엉엉엉엉.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거 초 울트라 슈퍼 노래인데 바로 가수 중에 김수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김수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마지막 히트곡, 김수희라는 마지막 히트 바로 M호라는 노래입니다. M호. 그래서 이번 그 입시에서는 M호는 안 하는 걸로, 그렇죠? M호는 나올 리가 거의 없다. 그렇죠? 왜 저기 웅이 오빠 놀랬어요? 많이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그래요. M호란 말이었어요. 그렇죠? 네, 몰랐다. 아니 왜 이렇게 이게 기기에다가 연필을 똥침을 하는 거예요? 충전. 이게 똥침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도 돼요? 이거 신기한데? 이 연필을 여기다 꼰다고요? 네. 빼봐도 돼요? 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얘를 여기 똥구멍에 쫙 꽂으면 얘가 충전이 줄줄 된단 말이에요? 야, 신기하다. 그럼 이렇게 하다가 뭐 코도 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완전 신기하다. 좋아. 이거 홈 버튼이 있네? 네. 홈 버튼이 있네. 그럼 좀 옛날 모델인가? 옛날 건 아닌데. 아니에요? 홈 버튼이 왜, 요즘 홈 버튼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그런 거예요? 웅이 오빠의 취향이구나. 웅이 오빠. 세대부터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요? 막 없어졌구나. 좋아요. 여기 있다, 이거. 9, 10 계속 된다. 신기하다. 근데 이거 꽂는 게 되게 재밌는데? 알았어. 자, 됐다. 그 다음 2번. 자, 나 썼죠? 진다. 아이고. 그래서 혼성오비탈에 대해서 내가 되게 그냥 슬쩍슬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오늘 그 내가 올려드린 강의를 보세요. 알겠죠? 그죠? 웅이는 꼭 봐요. 알겠죠? 이거 혼성오비탈 나와요. 혼성오비탈을 지금 이런 수준으로 막 이렇게 나오겠느냐,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분자구조 그려놓고 혼성오비탈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겸사겸사해서 한번 봐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정도는요 다 합격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학교 다닐 때 이제 개차반으로 다녔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카이스트는 웬만하면 다 합격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서울대가 문제인데 서울대도요 여러분들 뭐 서류만 통과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서울대 지원 못하는데. 왜요? 못생겨서요? 외모 때문에 안 되는 조기 거예요? 졸업이 있고 조기 진학이 있는데. 네. 조기 졸업을 응. 정규 한 10등까지 음. 졸업을 걔네들은 서울대를 응. 지원 있고 조기 응. 진학은 그냥 나가겠다 이거죠? 상위 40%까지 어. 할 수 있어가지고 어. 걔네들은 서울대에서 안 받아요. 그럼 왜 1년 더 하죠? 왜요? 귀찮다. 귀찮다고요? 그게 사실은 나도 경험해 본 건데요. 나도 이제 고3이 됐는데 친구들 거의 60%가 카이스트를 다 가버리니까 나도 이제 그 고3까지 남아있을까? 카이스트를 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막 당연히 애들이 막 대학 갔다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막 예쁘게 차려입고 학교에 오고 이러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하죠. 그땐 또 과학고 나왔어요. 네, 난 부산과고 나왔거든요. 저과 나왔는데 학교 생활을 3년째 한다는 게 뭐지? 네, 그랬는데
사실은 좀 부럽기도 했어요. 부럽기도 했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고3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고3 때 오히려 공부보다 외적인 것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내가 반장도 하고요. 되도 않는 반장도 하고요. 막 그다음에 학생회 활동도 하고요.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네,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랑 그때 고3이 돼서야 후배들하고 이렇게 일도 같이 해보고 되게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막 이제 애들 친구들 막 일찍 대학 가면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네, 1년 빨리 가고 1년 늦게 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다 마시던데. 그렇긴 하죠. 그것도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구분이 안 되죠. 예, 이마에 나이를 써놓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뭐 가면 뭐 고등학교 애들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엄청 어마어마해. 하여튼 뭐 그래. 그래서 웅이 술 좀 잘 먹어요?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거 조기 진학이나 조기 졸업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니까 잘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했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카이스트 말고 서울대를 가도 음. 특별한 메리트가 있나요? 그 공부를 배우는 건요 똑같아요. 배우는 거는요 사실 저기 경북대 가도 똑같은 걸 배워요. 대한민국 어느 대학을 가거나 공부의 수준이 다르진 않아요. 강원대 가셔도요 서울대 가는 거랑 똑같은 거 배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왜 서울대 가야 되느냐? 유학생이 많잖아요. 남학생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학은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연애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내가 우스갯소리 유학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대학에서는 공부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카이스트가 사실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요, 대학생이라서 학과 교수와 학과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서는 안 되고요. 대학생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철학과 학생하고도, 미학과 학생하고도, 음대 학생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미술 전공 학생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법대 학생들, 경제학과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거기서 되게 깨닫는 게 많거든요. 오,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무슨 엄청나게 크게 달아요. 근데 카이스트는 그게 좀 부족하죠. 그게 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과학 발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과학이 발전할 거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느 한 개인이 어느 대학을 가서 그게 한국 과학이 발전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실은 유니버시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애석하게도 카이스트에서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연대 고대 강의 좀 아깝고 이렇지. 아깝고 의대가 아니고서는 연대 고대 이공계 가봐야 그렇고 이러니까 사실은 가능하다면 서울대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영 나쁜 건 아닌데요. 아닌데 이게 대학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표절 논란에 휩싸이는 유희열 회사에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있죠. 루시드 폴이 나하고 동기인데요. 그러니까 9학번이에요, 9학번. 루시드 폴이. 그러니까 어떻게 9학번이냐면 내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그 이제 하나 그러니까 그 부산과학고 동기 중에 한 명은 기계공학과를 갔고 한 명은 전기공학과를 간 친구 둘이가 있거든요. 한 명은 걔가 윤종화라는 친구하고 그 뭐냐면은 이준관이라는 친구였는데 둘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가지고 대학 가서 그 둘이가 밴드를 만들었어 두 명이서. 그게 미선이라는 밴드예요. 미선이요? 네, 미선이라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 미선이라는 밴드에 콜라보를 하던 사람이 루시드 폴이에요. 루시드 폴이 그 기계공학과 그러니까 종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화하고 중간이는 그냥 그 이후에 자기 나름의 잡을 잡고 갔고 루시드 폴은 계속 음악을 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카이스트에 가서도 이럴 수 있지만 이럴 가능성이 조금 서울 그러니까 때가 좀 낮지 않나라는 거죠.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게 어떤가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물론 지금 보면 짜증 나죠. 짜증 나고 막 선생도 짜증 나고 기숙사도 짜증 나고 막 여러 가지가 짜증 나죠. 근데 이게 길게 보면 이게 좀 아닐 수는 있어요. 네. 뭐 그래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이게 나의 의견이었다 뭐 이런 거지. 차라리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요, 그 애를 빨리 놓는 것도 좋아요. 대학을 빨리 가는 것보다 대학을 빨리 간다고 인생이 아니에요. 아예 결혼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결혼해서 애를 빨리 놓는 게 오히려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바꾸죠. 좋은 쪽으로요. 왜요? 왜냐고요? 혹시 박대기라고 알아요? 기자요? 예. 네. 걔가 부산과학고 2기거든요. 네. 내 중학교 때 친구예요. 나는 결혼을 28에 해서 지금 첫째 가연이가 여러분들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갑이겠네. 첫째 가연이가 자기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보다 한 살 어리겠죠. 근데 내가 28에 결혼해서 가연이를 29, 30 이때 낳았으니까 지금 가연이 그럼 생각해봐. 그 뭐 여자의 고등학교 2학년 사모님 거의 다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곧 내년에 대학 가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47이니까 내가 40, 50대 초반만 일하면 얘 교육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가 언제 결혼했냐면 40에 결혼했거든요. 몇 년 전에 결혼했어요. 대기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대기가 이제 부산과학고 2기인데 부산과학고 6기 후배랑 결혼했거든요. 6기 후배랑. 그래서 부산과학고 역사상 그 남녀 결혼한 커플 2커플이 있는데 더 있는지 이후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2커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에요. 근데 대기가 40살에 결혼했으니까 바로 애 낳는다고 해도 애가 대학 가자마자 대기는 60이에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60 이후나 40 이후에 인생이 없느냐? 아니요. 40 이후에 나의 인생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나는 여기서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뭐 이름 없는 강사지만 집에 가서 또 아내랑 애들이랑 또 나의 또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난 또 즐기고 되게 재밌게 살아요. 그게 오히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대학을 1년 더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그게 인더 롱런 그게 뭐 아유 예.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서 일찍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결정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거지. 대학을 1년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근데 당장 짜증 나는 게 있을 거란 거지. 네. 그래서 그건데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넘기면 지혜롭게 잘 넘기면 더 좋은 기회가 있다. 라고 먼저 살아본 선배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네. 포기를 했기 이미 포기를 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루트를 좀 더 잘해보는 걸로. 될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도장 찍고 다 내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상태에서 저 안 갈래요. 살려주세요. 이러도 안 돼요? 대학을 다 떨어지면 남아야 되겠네요. 다 떨어지면 학교에 있어야 돼요? 아, 이미 내신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아. 꼭 붙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자. 네. 아유, 참. 둘 다의 장점만 합친 게 네. HP HP가 뭐예요? 4학년 중에 선발해서 음. 카이스트에서 수업 듣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제도가 생겼구나. 네. 근데 경험- 카이스트 가면 다 어. 인정해주니까 아, 조기 졸업이랑 다를 바가 없지. 그러면서 고3 생활도 하고.
근데 고3까지 가는 거니까 원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제도를 하는구나. 그래요? HP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물까지 다 인정. 그래요? 자기도 그런 거 해보지 왜? 한 저는 번에 거 아니라 진짜로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기 학교가 어디더라? 한성과 한성과학고. 근데 대학 때 첫 번째 여자친구가 한성과학고 나온 여학생이었는데. 근본 어? 근본학 근 뭐예요? 근본 근본이 뭐예요? 제이비가 역사와 전통이야. 진짜로요? 그래서 그때 그 여자친구가 한성과학고 1등 졸업한 여학생이었어요. 네? 능력자시네요 선생님. 그까지 얘기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그까지 얘기하면 웃겨. 제가 지금 30기인데 그래요? 하여튼 아주 옛날이에요. 내가 95년 99학번이거든요. 95년도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내가 자기 부모님이랑 비슷한 세대 아닐까? 아니 좀 더 내가 어릴 수 있겠다. 75년 난 76년생. 부모님 75년생이세요? 그럼요? 79년. 네? 부모님께서 훨씬 더 아기를 일찍 낳으셨구나. 나 때도 내가 애를 일찍 낳은 거였거든요. 근데 79년생이시라고요? 야, 결혼 진짜 빨리 하셨네. 그래, 뭐 좋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조기 진학을 한 해 만에는 자기의 문제지. 이미 자기가 조기 진학 한 해 만에 해서 대학 가버리면 부모님은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줘요. 하여튼 빨리 그렇다.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은 거. 많이 노는 건 좋긴 한데 많이 놓아서 좋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의 복지가 육아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점점 좋아지긴 하지만 조금 그게 부족한 느낌도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이게 복지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주변에 다른 가족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다면 저는 애기 일찍 많이 놓으면 참 좋죠. 왜냐하면 일찍 많이 놓으면 나중에 큰 애가 밑에 애기 키우면 되거든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육아가 돼요. 자동적으로 돼서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럼 1기예요? 선생님 나는 2기. 아니 여자친구셨던 분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2기예요? 꽤 그러니까는 1기 아니에요? 걔가 96학번이니까 그럼 2기 2인 거예요? 몰라요. 그 아주 옛날이었어요. 괜히 옛날이었어요. 하여튼 그렇다. 유부남의 첫사랑을 캐는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 수능 만점 받으신 분이에요? 만점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공부를 되게 잘하는 여학생이었어요. 네, 수능 만점까지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예, 거의 그럴 때였어요. 근데 내가 부산과학고 있을 때보다 먼저 있던 과학고 있었고, 먼저 있던 데가 뭐 서울과학고, 뭐 경남과학고 이런 데 몇 개 있었는데 많지 않았었던 때였죠. 과학고 제일 잡힐 때 아니었어요? 네, 처음 막 만들어지고 말고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과학고 나오면 나왔다는 것만으로 카이트 가거나 뽑아주는 왜냐하면 그때는 내신 특혜가 있었거든요. 내신 특혜가 있어서 7, 8, 9등급이 연고대가 예. 왜냐하면 학교 내신이 입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였죠. 예, 그때가 좀 편하긴 했죠, 입시가. 예. 근데 뭐 그래, 하여튼 뭐 결정은 했으니까 그래 결정했어. 아니지.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알아요? 그래 결심했어. 했으니까 열심히 잘 해보는 거겠죠? 자, 거기 2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2번. 이제 2번 문제는 뭐냐면 바로 헤모글로빈의 너희 구조적 특징. 이거를 내가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우선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구조적 특징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게 뎁다 큰 분자예요. 뎁다 커서 이게 이제 분자량이
내 기억에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내 기억에 한 분자량이 한 12,000 정도 돼요. 12,000. 뎁더 커요. 그죠? 커. 근데 이제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짜잔 짜잔 이게 네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이 분자 간 인력으로 연결돼 있어요. 분자량 64,400. 6만이었어요? 6만 미안해. 6만 이상 하여튼 대단코 6만이었구나. 어쨌건 그래서 이 네 부분이 그 분자 그렇지 6만을 4로 나누면 12,000이지. 그렇구나. 내가 그거를 그렇게 외우고 있었구나.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 정도지. 그래. 그래. 하여튼. 자, 그래서 분자 간 인력으로 연결돼 있어. 사실은 요 각각의 부분이 이게 떼려면 뗄 수 있어요. 여기서요? 뗄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 인력은 강해요, 약해요? 강하기 때문에 강한 분자량 인력으로 네 개가 이렇게 결합돼 있고 재밌는 건 이 네 개 각각의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 비슷한 각각에 뭐가 있냐면 바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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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각각의 부분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 단위. 이 힘이라는 단위 안에 각각 누가 존재하냐면 철, 여기서 기본적으로 2+가 존재하고 이 철 2+ 주변에 뭔가가 얘를 둘러싸고 있어요. 뭔가가 얘를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얘를 힘 유닛 안에 포르피린 리간드라고 합니다. 포르피린 리간드. 그리고 이 철에 마지막으로 뭔가가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뭔가가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 이 끝에 결국 단백질 사슬이 저 철의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네 개가 착 분자 간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요걸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뭐 더 세부적인 구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생물학적인 주제인지라 그건 뭐 나중에 뭐 생물 전공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이때 여기서 화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결국 화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게 바로 힘 단위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힘 단위에서 철 이가와 폴피린 리간드의 상호작용 요걸 좀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번 폴피린이 베이결합을 할 때 몇 가의 전하역을 갖겠는가 그리고 단순한 정전기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폴피린과 베이결합하는 전이금속 양이온은 주로 몇 가의 전하량을 갖겠는가 폴피린 금속 척화물의 구조를 그리고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선 첫 번째 1 힘 유닛 내 베이결합. 자, 우선 첫 번째 1 철은 보통 배위결합을 6번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6배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의 구조를 그리냐면 철을 그려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 주변에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철이 보통 리간드들과 베이결합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리간드를 뜻하는 거고요.
그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렇게 철에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베일 결합이 맹그러지나 보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두 번째 E. 오씨, 팔이 없죠. 오씨, 아, 진짜 여긴 브레인 곤충밸리. 아, 진짜. 여기 여기서 학원 여기 와서 목이 물린 적 있는 사람. 네, 여기 있죠. 브레인 모스키토 밸리. 아, 지금 목이 엄청 진짜. 하여튼 도훈이는 물린 적 없어요? 진짜로요? 오, 대단하다. 자, 어쨌건 자, 이때 폴루피린 리간드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적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루피린 리간드 어떻게 되는 놈이냐? 거기 구조가 그림 1에 나오죠. 그림 1에 나와 있는 걸 그려. 그래, 그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고, 오케이. 한 다음에 2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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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엽. 오케이. 됐고, 여기에 슈쇼, 슈쇼. 이때 이제 만약에 화학을 조금 더 전공해서 배우면 뭐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이게 어쨌건 리간드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리간드예요? 뭐가 있어야 리간드예요? 이걸 줘야 되니까.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에 있을 거냐? 바로 봐. 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보이시죠? 그 다음 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요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쌍, 이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 분자 전체는 어떻게? 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자. 얘는 놀랍게도 전체가 XY 평면, XY 인플레인 평면 속에 완전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탄소, 질소, 수소가 전부 다 XY 평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전자쌍 있죠. 얘네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지축 방향으로 저 전자쌍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질소, 산소, 수소가 평면에다 들어와 있는데 이 빨간 전자만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파란 전자 역시나 XY 지금 평면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슈슈하고 요 슈슈 얘를 토대로 여기서 산해리를 해서 요 두 개의 슈쇼가 요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쌍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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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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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질소와 이질소의 요 XY 평면 방향으로의 비공호 전자쌍 방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Z축 방향으로의 빨간 전자쌍 외에 갑자기 수소가 이온화를 하고 나면 짜잔, 짜잔, 파란색 전자쌍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수소가 이온화를 한 후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형식 전화는 각각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이질소, 이질소도 형식 전화가 1-1-가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산해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야 이 파란 전자가 모두 XY 평면 내에 배치가 되면서 중심에 있는 바로 금속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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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식으로 4배의 킬레이트 리간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얘가 베이결합을 4번을 하려면 금속을 중심으로 평면 방향에서 전자쌍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전자쌍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하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배치된 전자한테 이런 식으로 전자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전자를 주려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수소가 어떻게 돼? 요렇게럼 이온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폴피진 리간드는 전체적으로다가 E- 이온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얘기해 줄게요. 3. 생명체는 항상 전기적으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중성이 돼야 될까요? 생명체가 전하 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는 절대 전하를 띄면 안 돼요. 알겠어요? 생명체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왜?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즉 쿨롱 인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안정하게 존재해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전하 분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생명체는 항상 정기적으로 언제나 중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E- 이온가의 폴피린 리간드와 결합하는 금속의 이온가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E+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E- 이온가일 때 이 금속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E+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뭔가 알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철의 이온가가 몇 가? 2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그림 하나만 그리고 쉬었다 할게요. 자, 이거 주고요. 그래서 1, 2, 3 3 했구나. 다음 4 바로
철 이가 플러스의 로컬 구조. 철 이가 플러스만 살펴봤을 때의 힘 내에서의 보시다시피 아주 그 지역적 구조를 좀 보면, 자, 철이 몇 배 한다 그랬슈? 철이 몇 배 한다 그랬어요? 몇 배 한다 그랬어요? 6배 한다 그랬죠? 6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철인데 이제 철인데 몇 가철? 이가철. 거기에 요 폴피린 리간드는 생긴 게 입체 구조라고 그래서 평면 구조라고 그랬어. 평면 구조라고 했지, 평면. 그리고 평면 안에 질소가 딱 몇 개 있어, 질소가 딱 4개가 있지, 4개.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 철을 중심으로 주변의 질소가 하나, 2개, 3개, 4개가 이 철을 딱 둘러싸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저 질소 4개의 비공호 전자쌍 있겠지, 이렇게. 이게 짠 이렇게 평면 방향에서 결합을 하는 거야. 베이 결합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때 이제 이온가는 요 질소 4개 중에 뭐 어떤 거 하나 하고 어떤 거 하나가 1- 이온가를 갖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면 보시다시피 베이 결합을 몇 번 했어? 하나, 둘, 셋, 4번 했잖아. 그런데 철은 베이 결합을 몇 번 한다고? 6번 해야 되니까 몇 자리가 남았어? 2개가 남았지. 그 2개가 나머지 한 자리에 또 다른 질소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질소가 누구냐? 뿔뿔뿔뿔 질소가 요렇게 생긴 분자 구조인데, 이 질소가 역시 비공호 전자를 가질 수 있고, 그게 지금 이 철의 베이 결합을 일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딘가로 연결되냐면 바로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끝에 이렇게 질소 하나가 이 철에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뭐 구조가 있겠죠. 이 이후의 구조가 그냥 분자량 막이 돼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고, 철을 중심으로 한 요 구조가 지금 결정적으로 일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몇 자리가 비어요? 한 자리가 비지. 한 자리가 비지. 이 한 자리에 누가 결합한다? 이 한 자리에 버르버르버르바 O2가 베이 결합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in the pair.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또 베이 결합을 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베이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누가? 어디에서? in the 세포에서.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머금고 들어온 저 헤모글로빈이 그걸 세포 쪽에서 내어놓게 되고, 그 빈자리에 CO2를 물고 다시 폐 쪽으로 이동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힘 그룹에 대한 간단한 그 이해입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때 이제 헤모글로빈에 아주 마법 같은 어떤 그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 보통 우진 오빠 때문에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오빠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는 중이다. 우진 오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화장실 금방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배터리 어떻게 됐지? 배터리?